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제가 지난주에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을 비교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비교를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 시장이다, 한국 주식시장은 모멘텀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그럼 밸류에이션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그걸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밸류에이션 시장이라는 그런 것이죠. 주가가 이 정도 올라가면 적당하게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좀 과하게 올라가는 건데 뭐 너무 과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것이다, 또는 떨어질 때는 이 정도쯤 떨어지면 악재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아니다, 악재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될 것이다, 또는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레벨을 어떤 악재의 정도, 호재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제가 밸류에이션 시장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모멘텀 시장은 이 선을 정하기 어려워서 그냥 좋은 일 생길 때까지 떨어지는 거죠.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쁜 일이 생길 때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모멘텀 시장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지금 이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고, 지금 이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이게 그렇죠,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주가가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뭐 JP 모건이나 이런 미국의 대형 증권사들에서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 증권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흔히 경기 침체로 가는 걸 경착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드랜딩,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고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정도, 요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연착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는데 완만하게 착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걸 하드랜딩, 소프트 랜딩. 하드랜딩은 추락까지는 아니고 거의 뭐 추락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뭐 일반적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가는 걸 경착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분기 마이너스 가고 한 분기는 뭐 미국이 보통 한 2%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0.5%, 1% 이렇게 성장했다가 뭐 제로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런 거를 우리가 연착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미국의 증권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연착륙이라고 한다면 S&P 500이 3,400, 3,50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 될 것이다. 지금이 한 3,800, 3,900 정도 하죠. 얼마 전에 3,700까지 저점을 찍었다가 지금 3,800, 3,900 정도 하는데, 이게 3,400, 3,500 정도가 될 것이다, 연착륙이라고 한다면. 경착륙이라고 한다면 2,900포인트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러는데, 이게 그냥 주먹구구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대충 그 정도 선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밸류에이션을 뭘로 가지고 갈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집값 이런 거는 사람들의 소득에 대비해서 몇 배냐 이런 식으로 많이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령 그렇죠, 내가 오피스텔을 사는데 수익을 위해서 그걸 소유하고 그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해서 산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임대료를 받아서 내가 임대료로 가지고 내가 뭐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임대료 수입이 은행 이자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따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무엇이 비싸다 싸다를 따지는 데는 분명히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이 기준점은 너무나 명확해요. 기업의 이익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몇 배냐. 한 해 100억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1조 원이다. 그러면 100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P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는 시가총액, 프라이스 1조,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는 기업의 이익, 어닝 100억 원 이렇게 넣으면 분모가 100억, 분자가 1조가 되니까 100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밸류에이션에서는, 주식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한 100년 전에는 이 기업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지 않았어요. 기업의 이익보다는 배당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대 이전에는 영국이 주로 주식시장의 중심이었죠. 그 시기에는 배당을 보고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기업이 배당 많이 주고 기업을 헐어서 배당을 줄 수 있죠. 돈을 벌어서 그걸 배당을 주는 게 아니고 기업을 갖고 있는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배당을 준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배당 주고 나서 그 기업 가치가 유지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배당 수익률을 중시하던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순자산 가치. 이 기업의 장부상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 가치를 헐었느냐 아니냐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걸 기준은 PE가 아니고 PBR이라고 하는 거를 밸류에이션의 가장 중심적으로 봤던 것이죠. 뭐 ROE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요 시대에 통용되던 그런 밸류에이션 기법입니다. 배당 수익률, ROE, PBR이라고 하는 게 100년 전에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 지표가 됐죠. 근데 1920년대 미국에서 이제 뭐 그런 책도 나오기도 했고, 그때부터 주식시장에 아주 큰 변화를 겪은 게 뭐냐면, 배당을 주냐 안 주냐라는 게 기업이 투자자한테 배당을 주냐 안 주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이걸 기업 내에서 유보해서 재투자해서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러면 배당을 안 줬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번 것 중에서 나에게 얼마를 준다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기업이 번 거를 다 놓고 밸류에이션을 해보자. 이게 1920년대 미국에서 나온 밸류에이션 기법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1920년대 대공황과 같은 엄청난 버블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차츰차츰 이 기업의 이익, 어닝이라고 하는 것이 밸류에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지금도 밸류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에서는 거의 뭐 95% 이상이 차지하는 게 이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기업 이익을 반영하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업 이익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PE,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하는 것이 밸류에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P는 무엇이고 E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P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주가,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게 P가 될 거고, 가령 뭐 S&P 500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큰 기업 500개를 놓은 거거든요. 이 S&P 500 주가 지수가 P가 됩니다. 분주에 들어갈 P가 되겠죠. 분모에 들어갈 E는 뭐냐면 이 500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한 주당. S&P 500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고 이 S&P 500이 발행한 주식수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 주식수 하나의 이익이 얼마.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500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전체가 다 얼마냐? 1조 달러다. 1조 달러. 1년에 1조 달러를 번다. 근데 S&P 500 주가 지수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20조 달러다. 그러면 20배, P로 20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그림인데 S&P 500 주가 지수를 제가 로고축으로 만들어 놨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로고축으로 만들어 놓고 이 S&P 500 주가 지수가 쭉 우상향을 하는데 그 하단 쪽에, 물론 그보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단 쪽에 있는 게 PE 20배라고 해서 이 선이 쭉 올라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쪽에 있는 선은 PE 32배라고 하는 선으로 쭉 올라가죠. 이 20배와 32배 사이에 주가 지수가 놓이는 경우가 4분의 3 정도가 됩니다. 요걸 벗어날 때도 있어요. 경기 침체가 심하다 그러면 요걸 벗어납니다. 또는 2000년 닷컴 버블 때처럼, 또는 2020년, 2021년 팬데믹 때처럼 버블이 되면 요게 32배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요거는 좀 아래쪽 위쪽은 비정상이라고 빼고 나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은 20배에서 32배 요 사이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32배를 넘어서 버블 영역으로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중간축 중심되는 이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이 한 26배 되는데 26배 근처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28배 정도가 되는데 근데 보시면 뭐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럴 때 4차 산업혁명, 우리 기술주가 세상을 움직여 가지 않겠는가, 이런 시기에
26배 정도 평균보다는 좀 높은 26배에서 32배 사이에 주로 머물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지난 2015년부터 팬데믹 직전까지의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돌아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간다, 하드랜딩으로 간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20배 라인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S&P 500 주가 지수가 2,700, 2,900선까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게 과거의 중심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26배로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S&P 주가 지수가 벌어들인 이익에서 보게 되면 이 이익의 26배는 S&P 500 주가 지수로는 한 3,400, 3,500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면 S&P 500이 3,400, 3,500, 하드 랜딩이면 2,700, 2,900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보면 가령 이 차트에서 보시면 중간쯤에 이제 2008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왔었죠. 그러니까 이때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 20배 한참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시에는 금융을 너무 많이 방치하고 금융에 너무 많은 자유를 주다 보니까 금융이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게 미국에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워낙 금융을 꽉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좀 나쁜 거는 금융기업들이 돈을 벌기가 좀 힘들죠. 좋은 거는 예전처럼 그런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도 2008년 같은 그런 게 안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하단인 20배 요 선에 경기 침체가 오면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기업 이익이 증가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그리고 올해 3분기는 미국에서 기업 이익이 감소하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3분기 기업 이익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기업이 아직까지 이 인플레이션에 적응해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단기적으로는 감소를 하는데 어쨌든 이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선이 계속 이어지겠죠. 이 까만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P 20배, 26배, 32배 선이 장기적으로 쭉 올라갑니다. 1년에 한 4%, 5% 정도의 속도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경기 침체가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년 말 이렇게 내년쯤에 온다 이렇게 보면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S&P 500선이 2,700, 2,900이 아니고 3,000 위에 머무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이익을 여기서 CCAP라고 하는 거는 201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슐러 교수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평균시켜보자, 연평균을 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게 아니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미래만 봐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한테 쭉 조사를 합니다. 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봐서 A기업, B기업, C기업 이익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쭉 모아서 그 중간값을 잡아요. 앞으로 1년 동안 기업들이 이익을 얼마나 낼 것 같으냐. 이걸 가지고 이제 1년 후에 이 기업이 이익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12개월 포워드, 선행 이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쓰는데 로버트 슐러 교수는 왜 굳이 이걸 과거 10년을 썼느냐? 이게 미래라고 하는 게 사람이 미래를 잘 맞출 수가 없죠. 잘이 아니고 아예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근데 1년 동안에 앞으로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1년 동안 일어날 일을 사람들이 맞출 수 있다? 이게 한 번씩은 심각하게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은 미국 기업이 과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돈을 아주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로버트 슐러 교수가 주장하듯이 10년 동안이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이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10년이면 경기 순환이 한두 번은 돌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동안의 10년이 앞으로 10년 동안도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미국 주식시장의 이 선을 1800년대 초반까지 1802년까지
이렇게 쭉 뒤로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연결해 보면 이 선의 기울기가 아주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실러 교수는 이 과거 10년을 갖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결과가 아주 심각하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미국 주식을 살까? 언제쯤 살까? 언제까지 기다릴까? 어디서 팔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래프에서 나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그게 아주 심각한 2008년과 같은 건 아니지만 미국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가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P 20배 선까지 대충 기다려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지만 아주 얕은 경기 침체 그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26배 연준이 이 금리 올리다가 미국 경제 뭐 사달이 날 것 같은데 뭐 그게 하드랜딩은 아니고 소프트랜딩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나는 S&P 500, 3,400, 3,500까지 기다렸다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만들려고 저렇게 금리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금리 많이 올려야 되지만 적당한 선에서 뭐 미국의 집값이 안정되면서 금리 인상이 그렇게 심각한 경기에 위협을 주지는 않을 거다. 뭐 그걸 하드랜딩, 소프트랜딩 그럴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인플레이션 뭐 푸틴이 오페크라고 하는 데가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유가가 하도 많이 올라가서 경기 침체가 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출하는 나라들이 좋았겠습니까? 유가가 올라간 건 좋죠. 근데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결국 유가가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페크입니다. 우리가 유가를 올려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정도로만 올리자. 경기 침체는 우리 손이 아니냐. 경제학에서는 이게 독점 기업의 행동이라고 나옵니다. 독점 기업 편이 있는데 그 독점 기업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수요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아요. 내가 가격을 얼마를 만들면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압니다. 가격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면 경기 침체 오네요. 그러면 가격을 낮춰주죠.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도록. 지금 러시아가 하는 행동, 오페크가 하는 행동은 이런 행동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무슨 경기 침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더 뽑아가는데 우리가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고 우리가 계속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뭐 러시아도 미 연준도 경기 침체 만들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경기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겠지 생각한다면 이 26배에서 32배 사이를 놓고 나는 샀다가 팔았다가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이고요. 뭐 투자자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에는 이런 걸 적용 못하느냐? 뭐 툴은 적용할 수가 있죠. 다만 한국 시장의 문제는 과거 10년치를 둘 때 이게 데이터가 너무 조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97년, 1998년, 99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기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10년 동안 어떻게든 끌고 가는 건데 그래서 2009년까지는 이걸 아무리 CAP를 10년 동안 아무리 잘 계산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마이너스인데 거기다가 뭐 10배를 곱하든 20배를 곱하든 마이너스 아닙니까? 주가지수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거든요.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먹히지를 않습니다. 다만 2000년 이후로부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10년 평균을 하면 2010년부터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오른쪽과 같은 그림인데요.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선이 CAP로 15.5배, 15배, 16배 사이 정도에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하단 정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9년, 2020년 이럴 때는 한참 밑으로 내려오는데 팬데믹 이전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한국은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까지 갔던 시기인데 그때는 요 밑에서 내려와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한국이 경기 침체
미국은 경기 침체 안 가도 한국은 경기 침체 간다고 생각하면 이 15.5배 밑으로도 내려오는 것이죠. 위쪽으로는 20배 정도 선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시기에 이 20배도 한참 넘어갔다가 지금은 예전에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는 아닌 저점 수준까지 16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시장을 밸류에이션 시장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중국발 경기 침체, 한국이 중국발 경기 침체 안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온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밸류에이션 시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을 밸류에이션 시장이라기보다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공매도도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서 한국이 지금 내가 샀는데 많이 샀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국 사면서도 한국 공매도하는 거예요. 한국은 자기 산 것도 없으면서도 그냥 한국에 계좌 만들라고 공매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공매도가 안 되거든요. 한국은 신흥국에서 중국, 대만보다도 비중이 낮습니다. 비중이 3번째인데 대만에서도 공매도가 잘 안 돼요. 대만의 공매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구글에서 찾은 거래 해가지고 이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대만을 산 것, 대만 주식을 산 것의 절반까지만 공매도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매도하기 어렵죠. 한국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중국 사고 대만 사고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 공매도하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만의 밸류에이션으로 시장을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은 모멘텀 시장으로 보자. 좋아지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올라가고 좋아질 일이 없고 나빠질 일이 생기면 떨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보면 최근에 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의 미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그 국가 주석이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도 러시아 쪽에서 더 이상 강하게 치고 나가지 않는 국지전 성향으로 바뀐 그런 것도 이게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그래서 악재가 거의 끝나가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보면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